고령의 알츠하이머 투병으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던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39년 만에 찾아간 광주에서는 어떤 표정이었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두환 씨가 5.18 민주화 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전 씨는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씨는 부축 없이 걸으며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사죄하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지만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었습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정황이 담긴 단체 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승리는 돌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전원이 숨지며 같은 기종인 보잉 737 맥스8의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기종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우리 국토부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여성이 전격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석방 결정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씨는 1시간쯤 전인 8시 50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주 재판이 끝난 지 4시간 반 만이었는데요. 도착하기 전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들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 연희동입니다. 네, 귀가 당시에 전두환 씨 모습 어땠습니까? 네, 현장에 취재진 접근이 제한돼서 자세한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전 씨는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서 내린 뒤 부인인 이순자 씨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 씨는 오전에 집을 나설 때와 비교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호원 부축을 받지는 않았지만 허리 쪽을 잡으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씨가 집에 도착한 건 밤 8시 50분쯤입니다. 광주지법을 떠난 게 오후 4시 10분 정도니까 4시간 반가량 걸렸습니다. 전 씨는 애초에 자택에 저녁 8시쯤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꿔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전 씨는 저녁 8시 10분쯤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30여 분 만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 전 씨 몸에 부담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정확한 건 취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희동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네, 광주에 간 건 39년 만이고 법정에 선 건 23년 만입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 예정 시간인 8시 반쯤 연희동 자택에 대문이 열리더니 전두환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장 표명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차량에 올라탑니다. 6개 중대 350명을 배치한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연희동을 떠납니다. 생중계를 위해 헬기까지 띄운 언론사의 추격전도 시작됩니다. 전 씨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대와 추가 배치된 경찰 형사팀이 동행했습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자택 출발 2시간 반 만에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몰려들자 한 번 쭉 둘러보더니 몸을 던지듯 차에 탔습니다. 이순자 씨도 혼비백산 서둘러 탑승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 광주지법엔 예상보다 이른 1시쯤 도착했습니다. 다소 지친 표정의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전 씨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2시 반 재판 시작에 맞춰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76분 만에 끝났습니다. 전두환 씨는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과 광주 시민들을 뚫고 어렵게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39년 만에 광주행, 23년 만에 법정행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느냐였는데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전 씨 측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도 드러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씨를 재판정으로 끌어낸 2017년 4월 출간 회고록입니다. 전 씨는 5.18을 언급하면서 시민 지도자였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습니다. 또 당시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이 없었는데 조 신부가 이를 봤다는 건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가 위법성을 판가름할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국방부 특별조사위가 헬기 사격 사실을 밝혀낸 것을 바탕으로 전 씨가 조 신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사격이 있었다는 여러 진술이 나오고 계엄군 관계자 등 군 내부에서 많은 증거가 나온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헬기 조종사나 지휘관 등이 발포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만약 이루어졌다면 강한 화력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나와야 하지만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성 부인 전략도 폈습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회고록이 나올 때까지 국가기관이 헬기 사격을 사실로 판단한 적이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헬기 사격 문제는 여러 주장이 나와 현재도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논쟁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양측 전략이 얼개를 드러내면서 이어질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전두환 씨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에는 전 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회고록에 썼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사자 명예훼손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어떻게 다른지 강희경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죽은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예훼손죄보다 적용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것도 처벌하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언급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적시했다는 고의성도 입증돼야 합니다. 즉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인지 또 전 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전 씨의 지위나 회고록 출판 시점에 앞서 국과수의 헬기 사격 탄흔 감정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도 입증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0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사건입니다. 조 전 청장은 결국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똑같은 사안인데 그거는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전 씨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잠시 영상으로 보셨지만 오늘 전두환 씨 재판과 관련해 인상적인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여전히 전 씨를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는 지만원 씨와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 그리고 빗속에서 전 씨의 사과와 처벌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의 모습까지 전 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앞에 군복 차림의 보수단체 회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광주 재판이 인민재판이라며 전 씨의 광주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왜 하필 또 광주로 데리고 가서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하냐고. 광주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이 다른가요? 에? 광주로 향하는 전 씨 차량을 가로막는가 하면 욕설을 퍼붓고 박사님, 전두환 전 대통령 아직 영웅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웅이다. 질문하는 취재진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전 씨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전두환의 양심에 촉구한다. 이번 재판이 학살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영국 무대가 아니라 뉘우침과 회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전 씨가 광주법원에 선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다독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전두환 씨는 광주법원에 도착한 지 4시간 만에 다시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비교적 차분했던 광주 시민들은 전 씨가 사과의 말도 없이 빠져나가려고 하자 결국 차를 막아서며 격분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고 광주법원을 빠져나가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 전두환 씨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별다른 부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했지만 거동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전두환 씨.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자택을 나선 전 씨의 걸음걸이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북적이는 주변을 살핀 뒤 스스로 난간을 걸어내려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1시간여 뒤 잠시 들른 탄천 휴게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어 질문을 던지자 주변의 도움 없이 재빨리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5.18 유족에게 사과하시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출발 4시간 만에 도착한 법원. 법원 측은 전 씨가 휠체어를 타고 출석할 것에 대비해 계단이 없는 쪽에 포토라인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이동에도 불구하고 부축 없이 스스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소 이후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이유로 2차례나 출석을 미뤘던 전 씨. 혼자 힘으로 불편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만큼 앞으로 아프다는 이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전두환 씨 재판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여야 사당은 전 씨가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속죄하라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도 전 씨의 사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씨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등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회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전 씨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1980년 5월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회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5.18의 비극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전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전 씨가 해야 할 일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까지 간 마당에 광주 시민들과 광주 영령 앞에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비판 수위는 한층 더 높았습니다. 평화당은 전 씨가 남은 삶을 속죄하며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도 반성이라고는 모르는 뻔뻔한 전 씨를 재판부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허위 5.18 유공자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이 되길 바란다며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세간의 의혹들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전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지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는 한국당이 뒤늦게 조사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편향성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서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 이상 조사를 늦출 수 없다며 한국당목 추천위원 없이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연예계와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가수 승리 씨의 성접대 알선 정황은 동료 연예인의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불법 성범죄 영상도 공유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수 승리 씨는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터져나오자 곧장 선을 그었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도 대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속사와 승리 씨 모두 관련 증거가 조작됐다며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승리 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전원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성접대를 모의한 장소로 지목된 클럽 아레나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CCTV 확보하셨나요? 성접대를 논의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승리의 주장과 달리 조작된 게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YTN 취재 결과 카카오톡 대화의 출처는 승리 씨와 같은 채팅방에 있던 동료 연예인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연예인이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서 전모가 처음 드러났고 공익 제보와 수사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불법 성범죄 영상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혐의점을 살피고 있는 경찰은 당시 채팅을 나눈 동료 연예인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승리 씨를 25일 입대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확인해야 할 의혹이 점점 불어나면서 승리 씨 입대 후에도 군과 협조해 남은 수사를 경찰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승리는 오늘 오후 늦게 SNS를 통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역적으로 몰린 상황에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입건된 지 하루만 빅뱅 승리는 자신의 SNS에 은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이 시점에서 은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받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승리는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질타와 미움을 받아 자신이 역적으로 몰렸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YG나 빅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기까지라며 국내외 팬들에게는 감사드리고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논란에 팬들의 실망감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앞서 팬들은 팀과 소속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승리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소속사 YG의 주가 역시 큰 폭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택한 승리. 경찰 조사를 통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출국 금지까지 내려지며 혐의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승리는 17살 어린 나이에 빅뱅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사업에 손을 대면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도 승승장구했지만 추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1990년생으로 올해 30살인 승리는 지난 2006년 YG에서 만든 아이돌 그룹 빅뱅으로 데뷔했습니다. 빅뱅은 거짓말과 붉은 노을 등 많은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최정상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작곡이나 노래 실력이 두드러진 다른 멤버들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빅뱅의 막내 이미지가 강했던 승리는 뒤늦게 사업가로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일본 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위대한 개츠비에서 따온 승츠비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닝썬 폭행 사건이 벌어진 뒤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였고 성접대 의혹이 담긴 대화 메시지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승리의 은퇴로 탑과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 조사 등으로 잠잠할 날이 없었던 빅뱅은 나머지 멤버들이 제대한 뒤에도 완전체로 컴백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빅뱅 5명에서 빨리 뭉쳤으면 하는 맞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member 형들 없을 때 빅뱅 멤버로서 좀 열심히 한 것뿐이고요. 최정상의 아이돌 멤버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변신했던 승리. 경찰 조사 받은 심정 한마디 해주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제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최종안을 확정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인데요. 한국당은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사법개혁안 등 9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패스트트랙을 띄우자고 제의했습니다. 빨리 되면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조율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야3당 역시 선거제 개혁안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어떤 법안을 함께 올릴지를 두고는 여전히 고심이 깊습니다. 앞서 야3당 지도부끼리 가진 회동에서도 조금씩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처리 과정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취소하는 것이 맞겠다. 여기다 한국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국회의원 수 감축과 비례대표 폐지 제안 역시 정치권의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내심 부담입니다. 국회 불신하는 여론을 방패막이 삼고 또 여론에 편승하는 이런 얄팍한 정치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4당의 공조에 대해 한국당은 게임의 룰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비례대표 명부에 대한 투표율로 전체 지역구 의석수까지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입니다. 2중대, 3중대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을 30명 줄이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맞불 작전에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 이를 정치 혐오를 이용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여야 4당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비리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유치원 3법 처리에 자유한국당도 동참하라고 촉구하면서 김한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잠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하는 자료는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입니다.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 103억 6,972만 원 관련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한유총 측 입장을 대변해온 일부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했어요? 왜 화를 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러셨어요? 자유한국당 이제 나옵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3법 처리 위해서 협조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옛날 남탓이야!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남 얘기하는데, 의원님. 원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발언한다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뭐 비하하고 또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자유한국당 잘못으로 다 그러는데 책임 있는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 당도 안을 마련해가지고 이미 제출했습니다. 어제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한 여객기가 넉 달 전 자카르타에서 추락한 여객기와 같은 기종으로 확인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가 있어서 국토부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는 이륙 13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기는 보잉사의 차세대 여객기 737 맥스 8 기종입니다. 전날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15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도 같은 기종입니다. 이륙 직후 급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하며 조종사가 고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유사합니다. 에티오피아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ይሁንና የአደጋው መንስኤ እንዴት ሊያጋጥም እንደቻለ ዝርዝር መረጃ ሙያው ባላቸው የቴክኒካል ሰዎች ተጠንቶ ለሕዝብ ይፋ የሚደረግ ሲሆን 우리 국토부도 같은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감독관을 보내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작년 말과 올해 초 차례로 2대를 도입해 일본과 태국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체 결함 등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내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도 자국 항공사에 보잉 737 맥스 기종 운항을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년 전 민간 항공사에 처음 인도된 이 여객기는 지금까지 300대 이상이 보급됐고 4,000대 이상 주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보잉사가 이 기종에 대해 비행 금지 조치를 한 적이 있다며 두 추락 사고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부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 축소와 폐지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 비감면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장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습니다.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직장인으로서는 매우 불만족스럽죠. 왜냐하면 저희는 요즘은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고 거의 다 신용카드로 많이 쓰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적게 주신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영되어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검토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사업자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8차례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고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도 상당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제도를 축소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 원 급여자의 경우 최고 5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확히 8년 전 오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몰고 온 쓰나미가 바닷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면서 공식 사망자만 15,800여 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대단히 컸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난 생활을 하는 주민이 5만여 명이 넘는 등 악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완전한 수습도 갈 길이 멉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100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일본 정부는 이를 바다에 흘려보낼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본은 이런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상소에 나섰고 다음 달 11일쯤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2심제라서 이번에도 패소하게 되면 이 수입 금지를 철폐해야 합니다. 현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다음 달 우리 정부가 지더라도 이 수입 금지 조치가 당장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WTO는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분쟁 당사국과 합의를 해서 최대 15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이번 판정이 한일 관계 악화에 새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정상화 동향에 대해 예단하지는 않겠지만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 시간 10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위성이나 미사일을 곧 발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특정 상업 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많은 활동을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부터 봐왔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뭘 하는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정확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 경제 제재를 언급하며 지렛대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 쪽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고 옳은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말대로라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정확히 보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6개 정도를 제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아왔지만 북미 협상을 고려해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8개월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됐으며 미 정보 당국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지난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때까지 북한이 핵무기 6개 정도를 제조했다는 것이 정보기관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고려해 그동안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의 실상과 관련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e wants to denuke, but he wants to just do areas that are less important than the areas that we want. We know the country very well, believe it or not. We know every inch of that country. 뉴욕타임즈는 특히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도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 정상회담 이후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위성 사진을 자세히 분석한 전문가들은 해체의 증거는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발사대 주변의 단지가 확대된 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끝내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등은 최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복구된 것으로 보이며 평양 외곽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에서 대북 압박 발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잠잠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북미 관계 진전을 확신한다면서도 회담 결렬 소식을 슬쩍 알리는 등 고심이 깊은 모양새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빅딜을 하자는 것. 동시에 북미 정상 간 관계는 여전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압박과 회유에도 북한은 반응이 없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회담 결렬 당일 심야에 미국식 계산법과 북미 회담에 대한 김 위원장의 회의감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미국에서 하는 이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오히려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기록 영화에선 북미가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로 임한다면 관계가 전진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회담 결렬 소식은 일주일 만에 미국의 책임이 크고 일본의 이간질 때문이라며 주민들에게 슬쩍 알린 게 전부입니다. 결국 미국과의 타협 없이는 경제발전 구상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국으로 이어지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경제건설 노선이 가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미국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재협상에 나서든지를 택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대외적 환경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자력갱생을 강조해 제재 지속에 대비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거장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어떤 장면으로 보이시나요? 젊은 여인의 젖을 빠는 노인, 다소 당혹스럽게 다가오는 이 그림이 오늘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언급됐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보면 영락없는 포르노지만 실상은 굶어 죽는 형벌을 받은 아버지에게 딸이 젖을 물리는 이야기를 담은 성화다. 임 전 차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증거를 이 그림에 빗대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진실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주 비슷한 비유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형 공판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그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 무지개 사진을 띄웠는데요. 실체적 진실은 무지개처럼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묶어 기소한 것은 진실의 경계를 임의로 그린 편한 진실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죠. 오늘 임종원 전 차장 역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임의로 그려놓은 선이니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재판부는 무지개의 경계, 그림에 숨은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임종원 전 차장의 재판 내용 신지원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소위를 입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안고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법정에 나온 겁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임 전 차장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10분 동안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우선 재판 개입은 가공된 프레임이라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국가기관과 관계를 단절하며
유아 독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만큼 법원행정처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루벤스의 명화 시몬과 페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그림을 접한 사람은 외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아버지에 대한 딸의 효성을 그린 성화라는 겁니다. 검찰은 사법농단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임 전 차장은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이미 여론전이 끝났다며 재판부가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에 눈멀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오히려 법정 발언으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공소 사실이 신기루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주일에 4차례 집중심리에 반발하면서 재판이 파행되기도 했지만 임 전 차장이 새로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2달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의결에 또 실패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합의안을 일단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6개월 확대안과 한국형 실업부조 등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 본위원회를 보이콧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위원 3명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발되자 문성현 위원장은 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본위원회 참석 약속을 했으면서도 2번이나 참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불참한 계층별 대표위원 3명은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경사노위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탄력근로제 이 확대 문제가 전혀 이 본의원들의 어떤 상의 없이 의결 거수기로만 약간 전락되는 이 과정을 저희가 뼈아프게 느끼면서 문제 제기를 하였고요. 경사노위는 2차례나 의결이 무산되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일단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노사정의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 절차에 임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또다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위원회와 계층별 대표가 대립 양상까지 보여 파행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빈 방문지인 브루나이에서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주한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교각 건설 현장인데 문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 기업이 신남방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루나이에서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루나이 왕궁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하산 볼키아 국왕 내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의장대 사열 뒤 시작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11월 한국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And as Brunei takes on the role of country coordinator for ASEAN-ROK dialogue relations. 국왕님께서 직접 정보 비행기를 조종하시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더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브루나이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가스전 개발과 수송, 판매 등 LNG 관련 전 분야에 걸친 협력 확대를 합의하는 등 24개 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입찰하면
우리나라가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검토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어 브루나이 최대 다리 건설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전체 30km 구간 가운데 13.6km를 우리 기업이 수주해서 건설 중입니다. 재작년 리파스 대교에 이어 이번 템브롱 교량 건설까지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써내고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브루나이의 랜드마크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은 물론 지적 재산권, 국방, 방산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곳 템브롱 대교 건설을 계기로 양국 국민들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신남방 지역 수주 실적은 전통적인 해외 건설 시장인 중동 지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인프라 확충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서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인데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YTN 신호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모은 사건이었죠. 2년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전격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기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풀어줬는데 따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여성 2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가 전격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하했고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아이샤를 석방했습니다. Perasaan saya sangat bahagia, nggak nyangka kalau hari ini hari kebebasan saya. 아이샤의 석방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법원은 기소 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이샤와 함께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허응도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두 여성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집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난다면 북한 정권을 암살 배후로 지목하는 모양새가 돼 북한 측의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현 총리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북한 내 말레이시아인을 억류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혀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미세먼지 사회재난법을 비롯해 실내 공기질 관리법과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을 줄이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와 처치, 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5월부터 예술인 복지금고가 시범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간 85억 원 규모로 오는 5월부터 1인당 소액 생활자금 500만 원을 비롯해 전월세 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8년째를 맞아 일본 정부는 도쿄 국립극장에서 아베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시 지진 발생 시각인 오후 2시 46분에 맞춰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추도사에서 피해자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고 부흥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재난을 줄이고 방지하는 대책을 앞으로 3년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요즘 대학교 개강시기를 맞아 신입생들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판매원들이 학교 선배나 동문을 사칭해 학교 추천을 받았다며 어학교재를 사라고 강요하거나 필수 과목처럼 홍보하면서 교재를 사도록 유도한다는데요. 방문 판매의 경우 구매한 상품은 계약한 날이나 상품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고 학생이 만 19세가 안 되면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소비자원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학기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같은 학기 초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복통,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와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거나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면 화를 낸다든지 갑자기 눈을 깜빡이는 틱 현상 등이 나타나면 새학기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온몸이 나른해지고 계속 졸음이 쏟아지신다면 춘곤증 증상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몸이 추위에 익숙해져 있다가 계절 변화에 따라 신진대사 기능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아침을 꼭 챙겨 먹고 과식을 피하는 게 좋고요. 10분에서 20분 정도 낮잠을 자고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간접 흡연이 만성 신장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지난 2001년부터 14년까지 비흡연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간접 흡연에 자주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만성 신장병 위험이 1.48배나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흡연이 만성 신장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려졌지만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소방대원이 동행하는 사업이 시범 운영됩니다. 올해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가운데 11개 학교를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학교별로 소방대원 2명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고 사전교육과 안전점검,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등을 하게 됩니다. 에버랜드가 오는 16일부터 4월 말까지 튤립 축제를 시작합니다. 튤립을 활용해 무려 10,000제곱미터, 즉 3,000평 규모로 화가 몬드리안의 그림을 그린 듯한 테마 정원을 재현한다고 하니 SNS 인증샷의 메카가 될 것 같습니다. 아트 스튜디오에서는 미러형 터널, 메시지 월 등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통해 몬드리안의 작품 세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 전통 의상 체험 등 다양한 튤립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나들이 계획 한번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동경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우리 마누라한테도 내가 이제 공장 못하고. 그래 아주 요새는 여자가 안 봐도 힘이 집에서 힘이 세니까. 지금 저 단타는 그전에 썼는데
그 전에 쓰던 데서 이제 그 총선 전에 천막으로 옮겼어요. 한강을 천막으로 옮겼다고? 예, 옮겼다가 예. 이제 지난 몇 월인가 6월에 영창동 강서구에. 강서구에? 예. 강서구가 강남입니까? 나는 찍지 말고 밖에 다 나가고 우리 정치력자들 국회의원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있어 돈이 있어 국회의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서로 한편씩 싸우면 안 되지. 같은 집안끼리 싸우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덜 추워지지 않는 얘기가 덜 추워지고 그래. 그중에 이번에 납치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다 석방돼서 참 그래 잘 해결돼서 정부에서는 잘했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 난 특수 훈련도 받고 해서 그 친구들한테 가면 생활하는데 좀 나을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 전부 빨리 풀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고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비서가 야 그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이 도토란 줄 알고 일마디 도토란 줄 알고 일마디 우리 비서들이 말이야.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중국 시인 두보와 이백이 찬양한 그곳 장강 삼엽. 고품격 럭셔리 크루즈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품격 있는 장강 삼엽 여행 센츄리 크루즈.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하세요.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쿨샤로 바꾸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동 칫솔 쿨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39년 만에 광주로 갔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예상보다 순조로웠지만 나오는 길은 경로한 시민들에 둘러싸여 쉽지 않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소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전두환 씨 재판 이야기부터 해보죠.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두환 씨 오늘 아침 8시 반쯤 연희동 자택을 나와서 광주로 출발했는데요.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오늘 하루 보고 오시죠. 영웅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웅이다. 전두환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집에 들어간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요. 네. 집에 귀가하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을 잠깐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8시 15분이죠. 그러니까 8시 15분에 바로 연희동 자택으로 향하던 차가 인근에 멀지는 않았죠. 신천 네. 세브란스 병원으로 들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8시 50분에 귀가를 했는데 추측컨대는 아마도 88살의 고령이니까 네. 하루 종일 사실은 휴게소에 한번 가는데 한번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취재진이 너무나 많이 둘러싸여 있기 네. 때문에 다시 그냥 4시간 그대로 광주에 도착을 했고 돌아오는 어떤 길도 사실은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해서 혹시나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런 그 진단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오늘 4번에 걸쳐서 기자들 앞에 나섰거든요. 네. 자택에 나올 때 한 번, 그다음에 휴게소에 나올 때 한 번, 집업, 광주집업 들어갈 때 한 번, 그리고 병원, 지금 장면 네. 나오는 병원에 한 번. 그러나 단 한 번도 부축을 받으면서 차에 탄 적이 네. 없어요. 자기 발로 들어갔고 자기 발로 나왔고 또 건물을 들어서거나 건물을 나올 때나 한 번도 부축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풍경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이 변명으로 일관했던 감기, 알츠하이머 그것 때문에 재판에 못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나 건강한 모습이었다라는 네. 것이 주위의 어떤 그 분석입니다. 예, 벽을 짚는 그런 모습도 없이 혼자서 잘 걸어가는 모습을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주변 측근들은 알츠하이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측근들은 수시로 오락가락하고요. 또 똑같은 말을 갖다 7, 8번씩 반복을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게 증세를 보인 지 한 5, 6년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정신이 맑을 때는 젊은 사람보다 더 또렷하지만 네. 또 가끔 수시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제 전형적인 치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치매에 걸리면 건강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88세에 어떻게 보면 노인인데 예. 오늘 사실은 물론 얼굴 표정이나 보면 상당히 나이가 드신 것은 보여지긴 하지만 그 행동이나 그런 걸 보면 전혀 누구 부축도 받지 않고 네.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요. 취재진한테 소리도 한번 그렇죠. 버럭 지르더라고요. 소리도 내고. 예. 근데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그런 분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약간 좀 의아심이 들고 오늘 이제 법정 내에서 있었던 일을 좀 전해 들으면 일단 재판장이 인정신문할 때 조금 못 알아듣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정에는 그 귀가 안 들리신 분을 위해서 청각 보조 장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헤드셋을 끼웠다고 해요. 그런데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하면서 1931년 몇 월 며칠생 맞냐 하니까 아주 또렷하게 맞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하는 그렇죠. 과정에서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졸은 거, 꾸벅꾸벅 졸은 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사실 재판정에서도 일반 사람들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지루하면 또 긴장감이 좀 늦춰지면 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저게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네.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네. 부인 이순자 씨가 또 오늘 광주에 또 재판에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족이니까 같이 재판을 볼 수 있겠다 싶은데 피고인석에 같이 앉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렇게 같이 출발하기 전부터 재판장이 허가한 사항으로 보여요. 네. 뭐냐면 이제 신뢰 관계인이라고 해서 네. 조사받는 사람의 배우자나 친족이죠. 형제, 자매, 고용주 등 그 사람의 심리적인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신뢰 관계인이라는 건 조사받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뜻하는 거지만 네. 어쨌든 옆에서 발언을 대신한다거나 의견을 내거나 그건 전혀 할 수는 없지만 네. 옆에 있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네. 관계로 법정의 옆에 피고인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은 것이죠. 네, 이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재판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이제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피해자에 대한 신뢰 동성을 하는 게 꽤 있습니다. 특히 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어가지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랄지 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신뢰관계에 있는 이제
뭐 친족이랄지 뭐 가까운 사람이 옆에 앉아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이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실제로 이순자 씨가 법정에서 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오늘 재판을 보면 뭐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 자체가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에요. 그래서 인정신문을 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정도에다가 나머지는 거의 변호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뢰관계 동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두환 씨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 이제까지 뭐 재판을 2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고 또 전에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츠하이머가 있고 사실 본인 자체가 사물을 변별한다랄지 의사를 전달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하겠다는 그런 취지, 어떤 뭐 외부에 보이는 그런 측면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이순자 여사가 이제 동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 비교가 되는 게 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에요. 당시에 이제 그 재판에 출석을 했고 공판기일에도 출석을 했고 선고 공판에도 출석을 했는데 사실상 신뢰관계인이 있었어요. 당시도.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은 당장 기자들이나 혹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기가 어디냐 거의 이 알츠하이머병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다 출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어떤 모습으로 전두환 씨가 출석을 못하겠다라고 한 건 신격호 씨와 굉장히 비교되는 어떤 장면이죠. 이순자 씨가 재판 마지막에 재판장에게 편지를 전달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뭐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 재판정,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광주에서 이제 오는 과정, 그리고 와서 이제 이 취재진이라든지 혹은 시위하는 분들의 둘러싸이는 어떤 과정, 그런 과정들을 또다시 겪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재판을 연희동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 피고인이 자신의 어떤 관할로 옮겨달라 하는 어떤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추정을 해보죠. 앞서 이순자 씨가 5.18 관련해서 이제 남편을 두둔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가 5.18 망언이라는 말이 그때도 나오기도 했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5.18 피해 당사자 또 광주 시민들에게 이순자 씨의 동행은 어떻게 보면 좀 상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비쳤을까요? 일단 뭐 전두환 씨 못지않게 이순자 여사도 광주 시민에게는 굉장히 못 박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5.18의 시상제가 전두환 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런 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전두환이 처음으로 어떤 단임 대통령이 이뤘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도 했을 뿐 아니라 뭐 일종의 뭐 광주는 치외법권주의 지역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어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이면서 또 광주 시민 또 아니면 유족 희생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는, 분노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자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오늘 법정에 출석하는데 그 회고록 내용이 정당하다.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신념, 어떻게 보면 전두환 씨와 같은 부부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로 같기 때문에 이제 저기에 있어서도 만약 오늘 법정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자신 있어 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의사를 전달할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잠시 뭐 휴게소에 들렸다가 취재진이 몰려들자 당황하면서 차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재판 얘기를 해볼까요?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문자 그대로 사자 명예훼손은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던 거예요. 조비오 신부, 고 조비오 신부가 5월 21일 그러니까 그 헬기의 기총소사 1시 반부터 3시 사이에 헬기가 기총소사로 시민들을 정조준해서 사격을 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아이의 조비오 신부를 적시를 해서 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자 명예훼손은 친족
이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고발이 아니라 제3자가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카인 조 신부가 고발을 해서 고소를 해서 지금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사자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을 이제 당한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되신 건데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다른 점이 있나요? 일반적인 이제 명예훼손에 비해서는 굉장히 구성 요건이 엄격해요.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이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데 이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제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러니까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고요. 사자 명예훼손은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유족이랄지 직계 비속에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도 사자 명예훼손은 좀 약간 약해요. 명예훼손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은 사자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구성 요건 자체가 공연이 이제 허위 사실 적시해서 사망하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조비오 신부님이 그 헬기 기총 사격을 보았다 하는 것 거기에서 헬기로 정말 사격을 했느냐, 기총 사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명백한 사실이어야만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전두환 씨 측 변호인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이게 과연 허위 사실이냐 이것부터 재판부에서 확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위 사실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고의성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이전에 뭐 1995년도랄지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 이런 걸 보면 기초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근데 범죄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으면 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약간은 이제 전략적인 측면을 보이는데 기총 사격이 헬기에서 기총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뒤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때는 있었다고 어떤 때는 없었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논쟁이다. 그래서 논쟁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데 이게 과연 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논쟁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북한군 개입설과 마찬가지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 또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정부마다 이렇게 바뀐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는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가 없었는데 최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힌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총소사에 탄환 자국이 있거든요. 그 전일 빌딩이라고 해서 10층짜리 빌딩인데 당시에 금남로 일대에서 10층이라는 건 최고층이에요. 그 10층짜리 빌딩에 탄환 자국이 있는데 자, 이 탄환 자국이 우리가 헬기라고 한다면 공중에서 사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환 자국이 이 좌욱의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밑에서 만약 지상에서 쐈다 그러면 당연히 사선이 밑에서부터 위로 그어졌겠지만 지금 이 전일 빌딩의 어떤 자국은 공중에서 사격한 각도, 발사 각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근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서 국방부 특별조사위에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것은 헬기 사격이 확실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저희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곳이 바로 그 전일 빌딩인 것이죠. 네. 헬기는 공격형 헬기는 사실 이렇게 그 평균의 어떤 그런 위치로 사격을 하지 못해요. 아래로 이렇게 뜬 상태로 아래로 사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격 자국은 이렇게 그 확실하게 공중에서 사격한 건 자국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틀리다기보다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상에서 발사한 것과는. 그러면 이제 재판정에서 헬기 사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누가 더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이 되느냐 마느냐가 갈리겠군요. 그렇죠. 재판부 자체에서는 일단 허위 사실인지 이게 진실한 건지 이제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지 이 재판에 어떤 판결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총 사격을 했다는 이제 증거들이
최근에 와서 특히 결론이 내려져 있고 1997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수에서 감정한 결과가 있고 또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의 어떤 기밀 문서에서도 그게 나와 있어요. 할 당시에 사격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그 비밀 문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엄군 내에서도 기총 사격이 있었다 그런 증언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기 네.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헬기에 어떤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건 뭐 사실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조비오 신부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비오 신부님 봤을 그날 그 시간에 기총 사격이 있었느냐.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특정화해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럼 조비오 신부님 말씀 목격했다는 그날에 기총 사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 자기는 어떤 조사 결과를 볼 때 나는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걸 믿지 않았다. 네. 그리고 전에 어떠한 검찰의 수사 결과랄지 조사 결과에는 그렇게 기총 사격이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료를 믿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헬기 사격 자체는 뭐 팩트가 되고 사실화 된다 하더라도 약간 법률적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사자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꼼꼼하게 따진다는 네. 말씀이십니다. 전두환 씨가 법정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시민들이 좀 질서를 지키고 생각했던 것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 굉장히 아비규환이었어요. 네,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전두환 씨가 이제 그 도착을 해서 광주지법에 들어갈 때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기자를 향해서 이거 왜 이래라고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네. 생중계된 이후부터 사실은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혹은 광주 시민들의 그 울분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네. 최소한 사과를 원했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했더라도 좀 더 뭐랄까요, 좀 자숙하는 예.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당당했거든요. 전두환 씨의 그 사실 당당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골목 성명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과오를 인정하지 아니한 지금까지 네. 한 번도 인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1시간 17분 후에 그것을 계속 지켜봤던 그 시민들이 더 분노를 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기자들입니다. 기자들도 사실은 첫 번째에서 어느 정도 포토라인도 지켜주고 네.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아마 재판부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 경호원들이 밀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최소한 그 한마디 멘트라도 들어야 네. 되겠다 해서 포토라인이 사실 안 지켜졌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들어갈 때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올 때의 모습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좀 전두환 씨 스스로가 좀 그런 측면들을 조금 자초한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좀 해달라 이게 바로 전두환 씨를 고소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디 도망가! 어디 편하게 도망가! 이 전두환 살인마야! 역사학교에 가지마요! 어디 강주도 감히 지름이 살아서 간다고. 사람이 지름이 어쩌고서 강주도 살아가냐고. 강주도 싸움을 오늘 39년 만에 광주에게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던 조범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죠. 정말로 재판석에 세워서 사죄를 받아내고 또 그로써 광주 5.18 진상규명을 해나가는 출발로 삼고자 했는데 듣고 있는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나 아전인수격이고 또 자기 유리할 대로 여러 가지 그 변론을 그렇게 전개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안타깝고 분개가 이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출발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법정의 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초반에 정말 울부짖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전두환 씨를 직접 고소한 분입니다. 이분의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해달라. 피해자들이 이렇게 사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심정이 좀 전달이 됐는데요. 앞으로 뭐 법원 재판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게 될까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전두환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1997년에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때 당시에 상당한 추징금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2,205억 원을 국고에 환수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2,205억 원, 어마어마한 추징금 같지만 불법행위로 그만큼 모아놨으니까 토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나 환수가 됐나요? 네, 지금 오늘 기사에 20억이 또 환수가 됐어요. 찾아낸 것이죠. 검찰은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20억을 추가를 했더라도 전체, 그러니까 2,205억 원 중에 53%만 지금 환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46%가 아직도 환수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한이 있어요. 예. 이것이 공소시효를 한번 연장을 했거든요. 2020년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네요. 그렇죠. 2020년까지 나머지 46%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 검찰이 이제 2020년까지 못 찾는다 하더라도 이제 중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재산에서 뭐 조금이라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 추진을 하게 되면 시효가 연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이제 사활을 걸고 나머지 추징금을 얻기 위해서 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어떤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새로 법을 제정할 수도 있는 거죠. 전두환 씨는 뭐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지금 계속해서 검찰이 추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들어간 연희동 자택 공매에 넘기니까 이걸 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하던데요. 아마 뭐 그것은 그럴 거예요. 그 어떤 그 구성 요건 해당성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소유 관계 이런 거에서 굉장히 다툼을 좀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두환 씨 소유랄지 아니면 전두환 씨가 한 돈을 가지고 이것이 뭐 어떤 우회적으로 이걸 매입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명백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이제 소유 자체는 제3자로 돼 있잖아요. 물론 가족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다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 사과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단 어떻게든 추징금부터 조금씩 갚아 나가려고 할 텐데 지금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사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어떻게 되고 그때도 이제 계속 출석을 하는 건가요? 4월 8일입니다. 4월 8일로 오늘 잡혔고요. 원래는 뭐 이렇게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오래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었는데 오늘 1시간 17분 이렇게 그 진행을 한 결과 아마도 검찰이 오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4월 8일 날 증거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방어하는 어떤 기회를 주고 한다면 한두 번 정도 더 공판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5월 아마도 5월 한 중순경에나 결심 공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또 5.18과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5.18 그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념하는 주간에 아마도 결심 공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사실은 격앙되지 않을까 하는 또 약간의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굉장히 다행인 것이 큰 불상사 없이 광주에서 끝났다는 점. 왜냐하면 불상사가 있다면은 생겼다면은 바로 전두환 씨 측에서 주장하는 이게 바로 옮겨야 된다. 바로 광주에 가면 이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사실은 입증이 되는 셈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약간의 어떤 뭐 그 몸싸움이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큰 불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4월 8일 날 안 나올 어떤 명분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을 갖고 있던 신격호 회장도 꼬박꼬박 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일 것으로 믿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도 아무래도 재판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게 하려고 오늘 법원에 들어올 때 인간띠를 만들어서 좀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39년이 지났지만 역사의 심판은 이루어져야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가수 빅뱅의 승리가 오늘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지 하루 만입니다. 먼저 주제어 보고 오시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네, 승리 씨가 오늘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쯤에 저희도 나이트 포커스 회의하고 나오니까 그때 이제 은퇴를 발표했다는 속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어떤 심경 밝혔습니까? 아마 본인 자체는 뭐 이게 더 이상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오늘 은퇴를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뭐 사실은 이미 여론에 의해서 또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의해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은퇴가 이미 돼버린 상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은 국민역적으로 몰려서 주변의 피해 용납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 국민의 역적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본인이 오히려 좀 억울함을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SNS랄지 네티즌들이 좀 약간 비난하는 부분이 좀 있고 이 은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일단 은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성매매 의혹과 관련돼서 이미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요. 또 다른 뭐 세금 포탈이랄지 이런 부분 또 실질적으로 버닝썬의 어떤 소유자다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 입대가 2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 이제 수사를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본인이 은퇴는 하지만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은퇴 자체로 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고 향후에 있어서는 어떤 범죄로 어떻게 처벌을 받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주로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승리 씨가 받는 혐의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이 기존에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식 수사 단계로 바꾸고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건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클럽 아레나를 수색을 했고요. 승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카톡에 나온 내용 자체가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3년 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아마 관련된 거의 원본 또는 원본에 준하는 무엇을 찾아낸 것으로 보이고 또 관계자들 조사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성매매 알선과 관련 혐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경찰은 확증을 잡고 이제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승리가 조작된 메시지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저희 YTN이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대화 멤버 중에 연예인이 있었고 이 연예인이 핸드폰을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내용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카톡방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 카톡방이 단톡방이 이것만이 아니라 몇 개 더 있고 뭐 처음에는 8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들어가 있었던 걸로 또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YTN이 밝혔듯이 이렇게 그 수리 의뢰를 맡긴 과정 속에서 사실 수리 의뢰라는 것은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다시 복원한다거나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보게 됨으로써 아마도 다운을 받았거나 해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해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당 연예인들이 누군지는 일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도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어요. 아침에 보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그 안에 있었고 또 그중에 한 명이 이 성관계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올렸고 그것을 전부 다 공유했다라고만 나왔는데 오후에 한 언론사가 그중에 한 명,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행위를 하고 그 관계를 촬영한 그 연예인 이름을 밝혔습니다. 정준영 씨로 밝혔고 정준영 씨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외부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정준현 씨와 승리 씨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그 카톡방에서는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기존에 그냥 뭐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훨씬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내용 자체를 보면 이제 승리 씨가 올린 게 아니라고 하면 근데 승리 씨는 뭐 받은 거죠.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부분 또는 이걸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정준영 씨 같은 경우 또 한 사람이 김모 씨가 있다고 하는데 지인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몰래카메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몰래카메라, 몰카라고 하고요. 또 이것을 유포하거나 반포하면 이제 처벌하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내용을 보면 이제 정준영 씨와 관련된 부분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지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여자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니까 너 동영상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보여줬다는 거고. 또 가지고 있느냐고 요구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건 괜찮죠. 그건 지금 현행법상 처벌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 공유한 걸 가지고 다른 데 퍼날르면 그것도 역시 처벌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단순히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그걸 보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뭐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이거는 체포유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처벌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처벌은 되지 않는데 그 여성이 어떤 특정된 상태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러면 그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제 모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정준영 씨가 이거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또 승리 씨와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또 이거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사진도 10장이 넘고 또 불법 촬영물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준영 씨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인가 또 사귀던 여자친구와 관련해서 또 몰래카메라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고소 취하를 했고 이제 몰래카메라 자체에서 고소한 여성이 워낙 소극적으로 어떤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과연 촬영한 걸 볼 수 없다 해서 무혐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 사건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는 또 다시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해왔고 지금은 뭐 보도된 내용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만 일단 보도상으로는 이런 갖가지 의혹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리 씨, 오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2주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경찰의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마무리를 지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어저께는 출국 금지를 했고 오늘은 또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었고 또 지금 일부 보도들은 사실 경찰에서 언론에 좀 흘려주는 어떤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지금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군 입대 전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군 입대 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하고 또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불구속 기소는 한 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네, 최경중이나 피의자 신원 같은 걸로 볼 때 신병까지 이렇게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이럴 가능성까지도 좀 엿보입니까? 아직 이제 성매매 알선만 나오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마약이랄지 뭐 본인이 마약을 투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통에 관여했다랄지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좀 약간 중한 범죄에 대해서 거기에서 같이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뭐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의 어떤 신병,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군대는 입대할 수밖에 없고 또 군대로 가게 되면 일단 아무리 뭐 외부에 있는 현재 경찰청 광역수사대하고 같이 협조해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건 잘 진행이 더딜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그걸 군 검찰이나 헌병대에서 수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병무청에서 입장을 뭐 명확히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병무청과 협의해서 승리 씨가 군대에 입대하려고 해도 뭐 입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뭐 경찰의 입장에서는 25일 입대하기 전에 어떤 형식이든지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 입대할 가능성은 없겠죠. 하지만 입대를 하게 되면 일단 이제 군대의 어떤 수사나 재판은 굉장히 외부에 알려지기 힘들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 눈에서 또 여론에서 굉장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 씨의 입장에서는 군대 가는 걸 좀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감용 경찰청장은 최근에 승리 씨가 입대를 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요.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상황은 승리 씨 입대를 좀 막아달라, 수사를 먼저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다수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클럽 버닝썬 처음에 폭행, 성추행, 경찰 유착, 마약 유통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성형 브로커, 연예인들의 몰래카메라 유통까지도 나왔습니다. 지금 연예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주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승리가 오늘 이렇게 은퇴 선언을 하게 된 좀 충동적인 어휘를 동원해서 그게 사실은 오늘 하루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이 시가총액으로 1,100억 원이 날아갔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YG만이 아닙니다. SM도 포함해서 몇몇 개 그 대형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가 동반 폭락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예인들이라고 여러 명의 연예인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벌써부터 이제 뭐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그런 정보지에서 누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돌면서 어떤 연예인들이 또 어떤 형태로 연루가 됐느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크게 지금 번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그 연예계 전체로 좀 이런 어떤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승리 씨가 오늘 은퇴를 선언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디까지 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나이트 포커스 1분 뒤에 이어집니다.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스타일스, 서희건설.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대리운전 좌우로정렬 2588 내가 매일 먹는 것들이 건강한 나를 만드는 것처럼 그거 아세요? 좋은 잠도 그런 거예요.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달다. 에이스 침대. 원래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를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동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조선업의 2월 수주 실적이 한 달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선 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70만 CGT 15척으로 집계됐으며 한국이 90%에 해당하는 63만 CGT 8척을 수주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2만 CGT 1척을 수주해 2위로 떨어졌고 일본이 1만 CGT 1척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소송 판결과 관련해 오는 14일 서울에서 외교부 국장급 회동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근거에 정부 간 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의 개최 제안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뉴스들이 있을지 간략히 짚어봅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내일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한류, 한랄 전시회 참석에 이어서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모레는 말레이시아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이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내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중장기 교육개혁을 이끌게 될 국가교육위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당정청은 내일 회의를 마친 뒤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내일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연설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의체인 경제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내일 연설은 보수정당 역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의 연설입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요즘 봄비가 잦은데요.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는 낮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 차례 비가 지나고 나면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와 산간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대기질은 양호한데요. 하지만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요. 점차 남동쪽으로 먼지가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은 3도, 대전은 4도, 부산은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9도, 청주와 대전은 12도, 대구와 부산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금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유명 인사들에게 붙는 세, 이른바 유명세는 권세의 세가 아니라 이 세금의 세를 쓴다는 얘기 뉴스나이트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만큼이나 사회에 환원해야 할 책임감도 높다는 뜻인데 오늘 국민과 대중을 충격에 빠뜨린 유명 인사들, 유명세를 특별한 권세로 착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